주님 나의 가장 귀한 것 모두 받으소서.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모두 받으소서. 주님 나의 가장 값진 것 모두 받으소서. 주님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 모두 받으소서. 두 손에 움켜쥔 모든 것을 당신께 내어드릴 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을 얻습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당신만으로 난 살아갑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당신만으로 난 살아갑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당신만으로 난 살아갑니다. 살면서 누구나 아플 때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돌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아픈 사람은 그래도 관심을 받지만 돌보는 사람은 고단함을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죠. 간병하는 가족들을 오랜 세월 곁에서 지켜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직접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픈 이 곁에 있는다는 것 저자 김형숙이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저는 같이 글을 쓴 윤수진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에 있는 동백 성루카 호스피스 병원의 간호부장으로 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두 분이 함께 책을 내셨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아픈 이의 곁에 있다는 것. 환자가 아니라 간병하는 가족에 관심을 둔 시각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는데 어떻게 두 분이 같이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이 책은 저희가 기획했다기보다 출판사 편집자분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아이를 키우면서 가족을 간병한 경험이 있으신데 육아 지침서나 이런 거는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간병하는 가족을 위한 글이 없다. 그래, 간병 이렇게. 지침서 뭐 이런 건 네,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중환자실 경험만 있기 때문에 네. 가족들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별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호스피스를 공부하면서 서울에 있는 모현 가정 호스피스 팀을 따라서 가정 방문을 같이 다니게 됐거든요. 네. 거기서 만나는 이제 가족분들, 특히 간병하는 가족분들 상황이 굉장히 그러니까 좀 처참할 정도로 힘드시다는 네. 걸 보게 되면서 일종의 약간 사명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두 분은 처음 인연을 어떻게 어디서 네. 만나신 거예요? 제가 거기 공부하러 간 그 호스피스 기관이 네. 윤 부장님께서 그 당시에 근무하고 계셨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나 또 네. 부장님 강의 같은 걸 들을 기회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그 혹시 책을 쓰실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네. 오히려 막 다 잘 쓸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글을 많이 막 거침없이 막 썼는데 쓰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간호사이고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돌봄이 제공이 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보호자 역할의 상당 부분 업무가 간호사의 일을 좀 덜어주는 일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간호사의 시선으로 그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가족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옆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가르치는 업무, 뭐 이렇게 꾸짖는 그런 글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쓰다가 저희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게 2018년도였는데 제가 편집자한테 전화해서 저 이제 도저히 글을 못 쓰겠다. 네. 제가 글을 쓰는 게 어떤 공감과 이해가 되기보다는 꾸짖는 글들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못 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이제 호스피스에 있었기 때문에 전 나름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책을 쓰면서 나 역시도 가족들을 환자들의 어떤 그림자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가족들의 깨닫는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니까 그렇죠. 잘 네.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네. 깨달으셨고. 네. 네. 그러면 김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제 글을 구체적으로 쓰고 이렇게 초점을 맞출 때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게 그런 지점들인 거예요. 저희가 그분들의 간병 경험에서 본 거는 어느 한순간 아주 짧은 단면인데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의 경험을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더라고요. 네. 또 간병하는 가족들이 상황이 힘드니까 힘든 얘기들이 많은데 출판사나 또 주변 분들이 자꾸 따뜻한 이야기, 그래요. 예, 긍정적인 이야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사실 그 이야기가 따뜻해질 때까지 겪었던 그 우여곡절이 맞아요.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들한테는 그게 일종의 모범사 답안 같아가지고 네. 또 다른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저 집은 저렇게 잘 역경을 네. 이겨내고 저렇게 네. 극복을 해서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는데 왜 그렇죠. 나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네. 요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죠. 또 이런 생각할 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저희가 그 가족들의 경험을 온전히 이해했다는 느낌보다 네. 책 나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 뭔가 좀 아쉽고 조심스럽고 또 이야기 들려준 분들한테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간병하는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간병을 할 가족들이 없다거나 아니면 간병을 할 시간이 없는 가족들이 너무 많은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가족들이 직장에 네. 있으면서 사회생활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은 육아를 담당해야 되는 가족들도 있고 네. 또 요즘에는 이렇게 해외로 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간병 환자는 입원해 있고 그 옆에 이제 있어야 할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환자분들 옆에 있어야 될 상주 간병인들이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병이 바뀌어지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한 명이 간병을 완전히 도맡아서 해야만 하는 상황. 네. 그래서 직장 끝나고라도 들어와서 검사하고 와서 이렇게 간병을 하고 싶어도 그 교대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사설 간병인을 써야 되는 네. 거예요. 사설 간병인은 한 달에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엔 경제적인 어려움이 네. 이제 뒤따르겠죠.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운이 좋게 그래도 이제 간병을 할 사람이 누군가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간병을 전담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분은 정말 환자의 보호자로서 모든 역할을 떠맡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도 없어지고 그렇죠. 경제 활동하던 사람도 그만둬야 되고 네, 또 맞아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잖아요. 밤에도 그렇죠. 제대로 잠 못 자고. 그렇죠. 그런 게 제일 어렵겠네요. 그런 어려움들을 네. 그분들이 이제 너무나 당연시 사람들이 또 여기니까 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위로받을 곳이 그렇죠. 없고 그런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 혹은 노안으로 간병이 필요해지면 우리는 이를 가족에게 닥친 하나의 사건, 한때의 위기로 생각하고 대처한다. 그래서 쉽게 우리 가족 모두 같은 경험을 하고 있고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겪었던 우여곡절도 끝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일은 한때의 위기로 지나가지도 모두에게 같은 의미를 지닌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지도 않는다. 투병과 간병을 하는 상황은 아픈 이와 돌보는 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 그 경험은 각자의 미래와 관계에 커다란 흔적을 남긴다. 이게 사실 입원 기간이 짧으면 뭐 그건 그래도 좀 가볍게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길어지면 사실 뭐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 가족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 감당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폐암 진단을 받고 이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산다라고 했던 사례였었는데 네. 그분이 거의 한 2년 정도를 생존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말기암 진단 받고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겠다 하면서 이제 큰 딸이 먼저 간병에 이제 뛰어들었는데 또 환자분이 이제 아프시고 이러면 평소의 성격보다 더 어린애처럼 되고 뭔가 더 요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딸도 이제 지쳐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인이 다 하려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어머님이 이제 자녀들 집을 한 집 한 집 이제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각 집마다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어느 집은 또 뭐 해외 출장을 나가야 되고 어느 집은 또 수험생이 둘이나 있고 또 어떤 집은 뭐 직장을 맞벌이 부부여서 둘 중에 한 명이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족들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이제 합의를 본 게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 호스피스로 보내자. 그래서 호스피스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호스피스도 입원 기간이 보통 60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대부분의 기관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호스피스마저도 이 기관에서 갔다가 또 저 기관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 다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60일이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되나. 아,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전화를 해서 퇴원하셔야 된다. 60일이 다 돼간다. 이러면 그 퇴원 종용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에 대한 어머니에게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네.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김병에 효자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구나라는 그 절망감 예.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돌봄 같은 게 사실 가족 또는 개인에게만
전가할 게 아니라 네. 국가가 어떤 시스템으로 네.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누군가 아프셔서 가족 중에 누가 돌볼 때 그러면 다른 가족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본다면 그 자녀들은 아무래도 엄마의 관심에서 좀 멀어질 네, 수밖에 네. 없고, 아니면 형제 중에 한 명이 장애가 네. 있다 하는 경우에도 그 다른 형제는 엄마가 그 장애 있는 네. 형제한테만 너무 신경 쓰니까 자기의 어떤 소외감 느끼고 그런 경우도 저 종종 얘기 네.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간병을 하는 가족 내에서도 네. 각자의 입장과 경험이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네. 같은 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에 아픈 분하고 또 돌보는 분하고 경험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책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때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동안에 의식도 없이 네. 누워 계시던 그 시기에 그 옆에 간병하시는 분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병원비를 걱정하면서 또 간병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그거는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래서 모르죠. 본인이 겪는 마음고생을 환자분한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음. 또 환자분한테 뭔가 가해를 하는 것 같고 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 네. 같아서 말 못하고 또 환자분은 환자분대로 그 시기에 죽음 앞에 갔다 온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삶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는 시기인데 그런 경험을 서로 각자 서로를 생각해서 참고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환자분이 그 회복해서 퇴원을 하는 순간 가족들이나 다른 주변의 관심은 다 이제 흩어지고 네. 다 나은 거가 되는 거지만 네. 실제로 대부분 그 상처는 퇴원하시고 남아있죠. 나서 멀쩡하게 일상생활 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병이 언제 끝나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가 네.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먼저 네.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우리가 한 가족이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네.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걸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또 옆에서 이제 좀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이나도 좀 네. 그런 지점도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책에서 간병 가족의 그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의료적인 선택의 네. 문제를 꼽으셨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간병 상황에 놓인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더 이상 저희 병원에서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보호자들이 결정하시죠 하는 통보를 받는 순간, 혹은 이유를 장담할 수 없는 검사나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다. 의료적 결정은 언제나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환자의 질병 상태와 예후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할 사항도 많다. 정보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보호자들로서는 실제적인 결정권은 없으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떠맡는 것과 같다.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과 결정을 대신한 가족들은 죄의식과 자책감으로 고통받는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네. 어렵습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뭐 이제 이런 경우에 되게 당황할 텐데 그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그런 네.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환자분 혹은 가족들께서 어떤 치료 결정에 대해서 동의서에 다 서명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언제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해놨냐고 막 항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분들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그 와중에도 사실 그 내용이 전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정확하게 거예요. 모르고 결정을 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이제 뭐 의료진이나 뭐 이런 시스템에서 좀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인이 좋은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좋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완벽한 결정이 없다는 걸 좀 네.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사회의 변화나 이런 것과 같이 가지 않고 우리 가족이 잘 판단해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완전하지 않은 선택, 결정을 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 네. 주시고 어떤 이제 병이 걸리시거나 그럴 때가 있을 테니까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든지 또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연명의료 계획서 같은 거 미리 쓰잖아요. 네. 그런 네. 것도 미리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평소에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누지 않으면 네. 상황이 돼서도 정색하고 네. 솔직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는 민감한 얘기여서 그렇죠. 일상생활 속에서 계기가 됐을 때 음. 뭐 예를 들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이런 거라든지. 방송을 보다가 뭐 떠올랐을 때 이럴 때 서로 얘기를 편하게 맞습니다. 나눠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윤 부장님께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좀 선택을 대신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호스피스에 오는 것부터가 이제 갈 건가 말 건가부터.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괜찮아요. 네. 근데 만약에 막상 진짜 그런 상황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더 상처가 되기가 쉬운 거예요. 너네가 벌써 나를 포기하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경우들 보면은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호스피스 알아봐라 그러면은 알아보는 건 이제 가족들이 뒤에서 알아보고 네. 이제 다 전화해서 다 알아보고 난 뒤에 오히려 이제 거꾸로 환자를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모시고 오고 난 뒤에도 사실은 입원한 첫날부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뭐 연명 치료를 할지 말지에 관한 결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혈이라든가 혈액 검사 같은 거 할지 말지 이런 것도 사실 환자분한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한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호스피스 환자분들 대부분 보면 그런 의사소통이 좀 어렵고 많이 힘들고 막 숨차고 통증이 있고 근데 거기에다 대고 막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들 가족을 붙잡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그걸 결정을 하는 거가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결정이 지금 뭘 의미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죽음 바로 앞에 있는 상황들이니까 훨씬 더 예민해지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나중에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막 후회도 하게 되고 그 호스피스나 이런 병동에 상담해 주시는 분도 계시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요. 그러면 좀 내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 것이 예, 필요하겠네요. 의사 선생님이나 네. 간호사나 네. 다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상담을 최선의 해주고 결정이 어떤 것일까 충분히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8년 동안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우리 방금 자료 화면을 봤는데 굉장히 사실 안타까운 그런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독박 간병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간병하면서 본인도 지치고 지금 아픈 뭐 자녀들이나 부모님 더 이상 살아 계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이런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주변과 고립되는 간병인 그런 문제는 어떻게 책에서도 좀 다루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실 다 연관이 돼 있는 네. 거인데 저희가 간병을 어떻게 보냐 하는 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병은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간병을 떠올리면 거의 와상 상태나 스스로 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기저귀 갈고 하는 신체 돌봄 네.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이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미리 그 대비를 한다는 것도 대부분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신체 돌봄을 전담할 사람을 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족 내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 요 정도를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경제적 부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개 가족 중에서 돌봄을 전담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갖게 되냐면 경제 활동을 안 하거나 소득이 적은 네. 그래서 대개 고령의 배우자나 이런 분들 또 아이 돌봄이나 다른 돌봄 부담 같은 게 없는
결혼 안 한 결혼 딸, 안 한 뭐. 딸이나 이거 혼자 네.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가족 내에서 사실 상대적 약자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에는 또 정작 발언권이 별로 없는 이런 분들이 전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드물게 자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도 사실 이 간병을 시작할 때는 이게 그냥 뭐 길어야 1, 2년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지만 지금 그게 이렇게 10년, 20년 이어지는 네. 경우도 아주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생을 전부 간병에 이게 쏟아붓겠다고 작정하고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간병에서 담당하는 게 온전히 이분들의 판단과 행동에 다 모든 게 걸려 있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되다 보면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전문적인 처치가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점점 더 다른 가족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지고 이분 더 능숙하고 잘하는 분이 하게 되고 환자분도 이제 점점 당시 몸이 익숙하니까. 힘들어지면 네. 익숙하고 편하고 때로는 만만한 네. 이분의 돌봄만 요구하고 사회 서비스를 좀 이용하고 싶다, 간병 서비스 같은 거를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되더라도 환자분이 거절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환자분이 그렇게 나를 의지하는데 그 간병하는 당사자분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민감하다 보니까 이 사소한 일에 상처받고 뭐 이러는 과정이 이 소위 독박 간병으로 이어지는 게 거의 공통적인 과정인 네, 것 같고요. 그게 또 하나 사회가 이 간병하는 분들이나 아픈 분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보다도 이때 간병하는 분들이 힘들고 환자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어디 가서 얘기하고 또 간병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고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싶고 이런데 사실 사회에서나 친구들 모임 같은 데서 누군가가 중병을 앓고 있다거나 그래서 간병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꺼리고 터부시하는 거죠. 일단은 뭐 주제 자체가 어두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만난 분은 그 거의 매달 30년 넘게 매달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 남편분이 중병에 걸려서 본인이 간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얘기나 해야지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간병하는 분은 아픈 분하고 딱 단둘이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고 실제로 상살 없는 감옥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저희가 이제 상식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갖게 되는데 상식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더, 보면 이제 간병하는 분이 점점점 환자가 되어갈 수도 있는 네, 거네요. 점점 더 네. 또 극단적으로 생각이 네. 치닫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좀 버겁게 계속 쌓여갈 때 이게 뭐 현실적인 것도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되는 것도 참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이렇게 또 네, 그렇죠. 그런 사례에서 네. 아까 봤듯이. 예, 네. 예. 제가 있었던 호스피스 병원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한 분이 이제 전담을 해서 이제 간병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부인분을 갖다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네. 간병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만 해도 이분이 40대 초반이었고 환자분도 그렇고 근데 남편도 그렇고 이제 아이는 8살밖에 안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 해야 되고 그다음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이제 수술 항암 치료 이런 걸 같이 이제 하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가족분들 이제 부인의 그 친정 식구들이나 아니면은 이 남편의 형제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관심이 이제 다 이렇게 그렇죠. 병은 낫지는 않았으나 그 관심이 다 멀어지고 이 남편분이 혼자서 이제 그 모든 간병과 이 일을 하면서 거의 한 20년을 그렇게 다 매달리다가 결국엔 이제 말기 상태가 되고 호스피스에 오셨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냥 남편과 그 아들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환자분이 떠나시고 난 뒤에 그 남편분이 하셨던 얘기가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간병만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20년 동안 이분이 살아왔던 삶의 이유 목적은 그냥 부인 간병하는 거였고
나의 삶이 다 사라졌던 거예요. 독박간병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자꾸 자살 이야기 하시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사별가족 프로그램도 이제 추천하고 상담도 개인적으로 상담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많이 힘들어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분은 이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러니까요. 진짜 네. 그 부인분의 그림자로만 20년을 네. 살아오셨던 분이니까 결국엔 그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네. 것 같아요. 노인들이 많고 이제 오래 사시고 하면서 이제 누구나 이런 돌봄을 해야 할 간병 가족의 역할을 이제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돌봄 문화라든지 또 우리가 또 간병을 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꼭 명시하면 좋겠다. 한마디씩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 교수님부터 하시죠. 네.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저희가 그 지금까지 그 간병이나 이런 거는 중병이 났을 때 병원에 계시는 기간, 그 동안에 간병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육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십 년씩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집에서 생활하는 분도 생각보다 많고 막 이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제 생각은 일상하고 간병하는 시기가 구분이 안 된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간병 시기를 이렇게 잘 넘기려면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아픈 분과 가족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10년, 20년 잘 지내시려면 사실 굉장히 뛰어난 간병인 한 명보다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촘촘하게 작은 도움들을 주고받으면서 가야만 가능한 거다. 네, 일상을 유지하면서 네, 그렇죠. 여러 명이 함께 도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족만이 네. 아니라 이웃과 그렇죠. 또 네. 국가 제도 네, 그것이 같이 그렇죠. 어우러져서 네, 함께 그렇죠. 간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네. 주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그게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쿠바 의료에 대해서 잠깐 네, 네.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어떤 지침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가정 입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지금 가정 방문을 가서 만났던 분들이 실제로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만성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가 됐으니까 생각보다 가정에 몇 집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이 소위 가정 입원 상태에서 남은 삶을 네. 잘 살아가도록 네. 좀 이렇게 시각을 네. 좀 바꿔서 의료가 필요할 때 가는 게 아니라 일상 안에서, 예, 필요한 전문적인 네. 도움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방법을 네. 그런 의식과 네. 그런 제도가 좀 잘 네, 변화돼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윤 부장님도 한 말씀. 네. 저는 저희가 태어나면 다 누구나 돌봄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립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언젠가는 병들고 아프게 되고 결국에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게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네. 저희가 받은 처음에 내가 받았던 그 돌봄을 우리가 나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그게 부모님이건 가까운 친인척이건 형제자매이건 아픈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내가 받았던 돌봄을 그 사람에게 주듯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픈 사람이 내가 되었을 때는 또 누군가가 또 나에게 그 돌봄을 또 주겠죠. 내 그렇죠. 자녀가 주거나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돌봄이 좀 순환이 되었으면 네. 좋겠어요. 선순환이. 네. 그렇게 돼서 이 아픈 사람들이 그냥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으로 그냥 고립되고 이렇게 보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돌봄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돌보는 사람들,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의 일이 되고 그냥 나의 일은 아닌 걸로 그렇게 끝나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건강한 우리가 언젠간 다 아플 텐데 다 병원으로 보내질 예비 환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가는 것보다 돌봄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당연한 걸로 인간의 네. 삶에 네, 주어진 맞아요. 필수적인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네. 것이 저는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마음의 듭니다. 준비를 다 하고 있을 때 아직 내 차례가 됐구나. 또 내가 돌보기도 하고 돌봄도 받고 그것이 인생이구나. 네.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든 함께 일을 해 나갈 때 그 가벼워지고 해결의 길도 찾을 수 있는 것이겠죠. 적어도 아플 때 누군가를 돌봐야 될 때 전혀 기댈 곳 없어서 막막하지 않도록 생명을 잘 돌보는 방법을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 해나갈 수 있도록 더 같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